자식에게 물려줄 때까지 바꾸지 않는 가정 내에서 외화 자산을 늘려야 되고,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평균 수준으로 본다면 앞으로 1, 20년 동안 주식 팔아야 되는 구간은 없을 것 같다. 코스피 5천은 불가능한 정책 슬로건은 아니다. 자, 위원님과 지금 한국의 미래 요 책을 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야기하다가 사실 진짜 중요한 요 책에 많이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국의 정부와 그다음에 기업의 미래가 걱정되시는 분들 요 책을 보시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또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투자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여쭤봤는데 마지막 정리하는 질문으로 코스피 5천이 정말 달성 가능한 것인지 정부랑 기업, 개인은 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뭐 군데군데 얘기해 주시긴 했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요약 한번 해주신다면요. 코스피 5천이라는 정책 슬로건 구호로 끝나지 않으려면 저는 무엇보다 이익의 성장의 방향이 중요하다. 그 이익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기업은 구조조정에 성공하고, 그리고 정부는 총수요를 자극하는 재정을 확대하면서, 지금 이제 내년부터 산업정책이 나오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구조개혁을 해야 됩니다. 안 되는 산업들을 쳐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정부가 해야 되는 큰 일인데, 제가 한 가지 정말 조심스럽게 정부 관계자들도 들을 수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지금 정부의 정책 슬로건과 2년간은 전혀 다른 일을 해야죠. 안 되는 산업들의 고용을 위축시켜서라도, 왜냐하면 더 큰 전제에 대한 일일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구조조정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늘이 도우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구조조정은 하늘도 돕고 땅도 도와야 성공할 수 있을 만큼 엄청 어려운 일인데, 그 안에서 구조개혁을 성공해야 되고, 기업의 배당을 요구하고 그를 어기지 않는 기업들을 강압하는 건 엄청 가파른 정책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경영과 소유가 분리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강경한 정책을 피는데, 저는 이 상황에서 이제 더 중요한 건 기업의 현금 흐름이 늘어나야 배당의 성향들이 늘어날 수 있다. 임시적인 관점에서 자사주를 소각시키고 배당을 늘릴 수는 있지만 그건 일시적인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증가해야 배당도 늘어나는 그림이라서 그 관점의 변화로 정부 정책들이 맞아 떨어졌을 때 갈 수 있다는 거고, 개인은 정부가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겠죠.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양도와 관련한 부분이나 보유와 배당에 대한 세금이 눈앞에 빠르게 하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방향성이 계속 유지되는 그런 현재 큰 그림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코스피 5천도 중요하지만 배당, 저는 인덱스보단 배당보다는 이자를 주는 채권, 이런 중요성도 엄청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큰 그림을 보면 저는 가계는 부동산에서 금융자산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예금에 묶여있는 금융자산을 주식이나 채권, 배당형 자산들로 이동하는 그런 그림으로 가야 될 거다. 뭐 말이 두서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거죠. 코스피 5천은 불가능한 정책 슬로건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내년도 산업정책을 시행하는 구간 내에서 기업의 이익도 증가하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기업의 지출도 줄어가는 과정이 나온다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이제 조금 더 하늘이 도왔으면 하는 건 반도체 업황이 먼저 좀 돌아서서 코스피가 좀 돌고 그 안에서 외국인도 다시, 지금 연초 대비해서 여전히 마이너스예요. 나갔던 거 대비해서 아직도 다 안 들어왔습니다. 구조적으로 한국을 오버웨이트하는 그림이 나오는 데서 정책 성과들이 하나둘씩 집행되는 그런 그림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주식은 너무 어렵습니다. 거래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주식은 자신이 원하는 기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에요. 여기 연한상 기대 수익률이 3% 미만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을 보려면 주식이 필요하고, 그 주식의 핵심은 거래가 아니라 보유입니다. 그러면 한국 증시가 보유로 적정한 시장이었냐라고 하면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저는 미국, 중국 주식시장을 사라고 이야기했는데 말이 됩니까? 기업 이익 증가율만큼 기업 주식 수가 늘어나는 시장에 제가 어떻게 제 고객들한테 돈을 더 넣으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한국은 보유의 매력을 높일 만한 정책의 환경들이 변하고 있고, 아직까지 숲에 대한 의심은 존재하지만 이 보유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가지고 갈 만한 나무들이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라고 이야기하면 코스피 5천 달성 과정 내에서도 충분한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기지 않을까? 근데 그럼 거래가 아닌 보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영원히 보유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언제 그 보유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국 주식 투자했는데 언제 빼라 이 의미가 아니라 어떤 종목이든 어쨌든 내가 보유했을 때 언젠가는 그 주식을 팔긴 해야 될 텐데 그런 측면의 매도는 뭘로 해야 될까요? 이게 진짜 그야말로 재테크 상담인 것들인데 네. 생애 주기에 따른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만약에 40대 이상의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족회의를 해야 되겠죠. 엄마 아빠가 뭐 55세, 60세까지 회사를 다닐 것 같은데 그때까지 우리가 얼마를 벌어야 된다. 요즘 뭐 4% 룰 뭐 이런 것도 있고 100세에서 자기 나이 뺀 주식의 비중으로 투자하는 전략이나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다 팔아서 주식을 사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계속해서 대한민국은 현재 수준에서 보면 앞으로 1, 20년은 계속 적립식으로 늘려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그게 코어를 갖춰야 되는 거라서 뭐 매도의 관점이 아니라 매수의 관점이죠.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은 사실상 7년 이상 보유하면 그 어떤 자리도 마이너스가 없어요. 사실상 몇 두 차례를 패하고 나면 미국 시장은 3년 거래에서 최고점에 샀다 그래도 대부분 수익으로 진행되죠. 근데 그런 매수 매도의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적립식으로 사는 전략입니다. 추세를 사는 전략인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추천하는 건 미국 7, 중국 3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미국이 너무 과도하게 많이 오른다 그러면 미국 5, 중국 5 아니면 미국 5, 한국 3, 뭐 중국이 이렇게 전략을 차셔가지고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좋고 만약에 내가 한 번에 많은 금액을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주식보다 장기물 채권들이 훨씬 매력적인 구간이다. 최근에 금리가 조금 빠져서 조금 아쉽긴 한데 한 3주 전에 불러주셨으면 훨씬 더 좋아할 뻔했긴 했는데 제가 계속 강조드린 게 채권은 언제 사도 좋으나 미국 10년물 금리 4% 이상의 레벨대에서는 충분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매수의 구간 정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말씀하셨던 걸로 결론 내면 저는 주식이나 외화 자산을 가는 건 지금 달러 자산을 사는 건 자식에게 물려줄 때까지 바꾸지 않는 가정 내에서 외화 자산을 늘려야 되고 그 안에서 주식을 산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평균 수준으로 본다면 앞으로 1, 20년 동안 주식 팔아야 되는 구간은 없을 것 같다. 생애 주기에 따라 다르지만 그런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완성해야 되겠죠. 사실 또 위원님은 언제 모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 준비한 질문 다 하고 싶지만 또 바쁘시기 때문에 가야 되지만 오늘 해결되지 않은 것만 그럼 한 가지 추가 한번 드리면 아까 전에 초반에 이제 얘기해 주신 게 그 미국에 투자할 때는 이제 인덱스, 중국에는 좀 종목 위주, 한국에는 뭐 또 배당형 자산이라든가 뭐 채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얘기해 주셨는데 미국 증시 상승을 이끌었는 게 또 아까 말씀하신 엔비디아라든가 뭐 테슬라라든가 MS라든가 시가총액 굉장히 큰 것들이 굉장히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시장을 이끌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라든가 이렇게 많이 오르고 이익도 좋은 이런 AI 관련된 기업들을 사라는 의미를 들었는데 근데 또 워렌 버핏이 인덱스 이긴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얘기도 해주셔서 이제 AI가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인덱스를 담으라는 의미신 건지 여기 조금 헷갈린 부분이 있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제가 전달 잘못했는데 이런 거죠. S&P 500은 말씀하셨던 그런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도주의 추세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단지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보다는 못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주도주의 지배력 같은 게 사실 엔비디아가 되게 이례적인 경우인데 맞아요. 계속해서 갈 수 없으니 인덱스를 보유하면서 그 추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S&P 500이 지난 10년 동안 연한산 평균 수익률이 12%, 13%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최근에 워낙에 많이 올라서요. 10%, 13%면 진짜 그레이트한 수익률이에요. 연한산 수익률이잖아요. 7년이면 한 2배 되지 않나요? 그쵸. 올해 작년 기준으로 하면 달러의 강세에 대한 수익률까지 더해지면 엄청난 수익률이 사실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거죠. 그 수익률의 위대함을 너무 평가절하하고 있다는 거죠. 강남 부동산이 지난 20년 동안 평균 가격 상승률이 몇 %인 줄 아십니까? 평균 모르겠는데 엄청 많이 올랐는 건 사실이에요. 연으로 몇 % 정도 올랐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거에 힌트를 얻으면 일단 13은 안 되는 거죠. 네, 5.7%입니다. 5.7%. 네, 이게 복리에 갚는 매력에서 물론 그런 이야기 하실 수 있겠죠. 야, 쟤 모르는 소리 하네. 강남 어디는 얼마 올랐고 KB 부동산 집계는 정확한. 그럼 제가 똑같은 이야기죠. 같은 시간에 미국에서 개별 종목이 S&P 500이 시가총액 100조 원 없는 애들이 3년 동안 7배, 8배 오른 종목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종목이 이야기하면 똑같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건 S&P 500은 그 추세를 가장 잘 따라가는 코어죠.
근데 여기 이제 코어 근육이 더 잘 움직이려면 이제 여기에 장근육들이나 이런 것들이 붙어야 되는데 그게 앞에서 이야기했던 AI 관련한 것들, 뭐 한국의 배당주들, 뭐 지주사들, 산업재들, 그리고 중국의 AI 기술주들 이렇게 운동 능력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 코어를 다듬는 가장 큰 이유는 부상의 충격에서 그렇죠. 자기를 방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근육이 문제가 돼도 전반적인 운동 기능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 추세를 따라가서 저는 그 투자가 가장 어려운 거고 복리에 대한 마술의 위대함이나 안정성을 다지는 가장 좋은 그림일 거다. 근데 내가 1, 2년 뒤에 결혼을 해야 되고 1년 뒤에 뭐 해야 된다는 분들은 제 이야기 공감하기 어렵겠죠. 근데 큰 시계열에서 보면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엄청 독특한 시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몇백조를 운용하는 자금 집행 기관, 연기금들이 하는 정부의 최고 우위에 선 기관들이 통제 가능한 수익률을 내는 유일한 해법이기 때문에 가계의 자산의 투자의 실패는 가계의 붕괴잖아요. 그렇게 가계의 자산을 운용하면 안 되니까요. 제 조언을 곡해하지 마시고 가슴으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코어의 밸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그 가운데 팔다리, 뭐 어깨, 등 어깨도 이런 것도 운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요. 물 들어올 땐 또 놓쳐야죠. 네. 근데 그런 것도 좀 있지 않나요? 사실 저도 뭐 미국 주식, 한국 주식도 투자하고 있고, 비트코인도 하고 있고, 한국 부동산도 뭐 투자라기보다는 어쨌든 집을 사놓은 게 있는데, 서울에 집을 사고 간다 느낀 것과 주식을 사고 느낀 거는, 이게 결국에는 보유란 얘기 해주셨잖아요. 그럼 보유란 거는 어쨌든 단기의 의미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장기의 의미인데, 주식은 어쨌든 이 MTS든 HTS든 거래를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매도 버튼을 누를 수 있단 말이죠. 30%, 40% 떨어지면 불안하고 한 거죠. 맞아요. 근데 만약에 집으로 친다면, 뭐 대부분 다 주택자는 아니시니까, 1주택이라면, 1주택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뭐 내가 안고 살지 뭐. 어차피 내가 쓰면 되니까. 근데 주식은 쓸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은 뭐, 지금 현재까지는 지방이든 서울이든 집값이 오르는 가운데 뭐 이런 폭이 있어도 계속 안고 살다 보니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보유가 가능한,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것 같고, 주식, 이 말씀하신 게 너무 맞는데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또 그 와중에 매도 버튼 누르라고 막 박살나면 2차전지 박살났던 뉴스 뜨고, 뭐 인터넷 박살나면 반도체 박살나면 이제 끝난 건가 이런 막 뉴스가 뜨니까 손이 막 눌러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제가 그냥 투자자들을 코로나 이후로 개인 투자자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아졌는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기대 수익률의 눈높이가 너무 비정적으로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가계자산의 대부분을 또 예금으로 박아놓고 있고, 그리고 주식해서 성공하고 비트코인에서 성공하는 사례들이 되게 많은 것처럼 인식한 게 많고, 내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하고 고용이 위축되기 시작하면서 인생을 바꿀 만한 기회들이 많지 않고, 오르는 강남 부동산에 편승하기 어렵고 뭐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근로소득만큼 금융소득이 중요한데 금융의 소득은 한 번에 입체적으로 늘어나기 어렵습니다. 근데 최근 있었던 인덱스가 연간 20, 30%씩 오르는 이 장에서도 인덱스 투자의 눈높이가 안 맞는 거 보면 만약에 약세장이 왔을 때 이 투자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변동성이 큰 자산들에 쏠려있는 자산들이 얼마나 위험하게 우리가 노출될까 이런 생각이 그냥 들어서 무섭더라고요. 투자를 제 주위에 엄청 잘하시는, 주식만 한 2천억 하시는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이 저한테 이야기해 줬던 건 주식 해보니까 52주에서 조심해야 되는 건 2주더라. 그러니까 그 2주를 관리하는 법을 알고 자기는 20년 동안 계좌가 줄지 않았다는 것들이에요. 그거는 위험에 대한 관리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성숙도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성숙해지려면 너무 슬픈 이야기인데 미국이 니프티 피프티라는 지금 나스닥장은 아무것도 아닌 정도의 큰 장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게 큰 장이 만들어지면 돈 벌어야 되는데 끝나고 보니까 수익 계좌가 10%가 안 됐어요. 그 나머지 90% 이상 계좌는 정말 거지가 됐던 거죠. 그런 위험을 겪고 미국은 연금형 자산 중심으로 주식을 장기 보유하고 ETF나 인덱스 기준의 시장으로 넘어갔겠죠. 한국이 그렇게 안 되려면 이번 위험에 크게 다치지 않고 이쪽으로 넘어가는 그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미 2차전지에 대한 경험치들이 한국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대 수익률이 높으신 것 같은데 결국은 내 월급의 얼마를 장기적으로 코어 근육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한 번에 이동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이야기에 솔깃해서 부동산을 팔고 주식을 샀는데 부동산이 재개발된다 그러면 또 죽일로 막 이러실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그런 아니라 의미가 네, 아니죠. 장기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게 결국은 10년, 20년 쌓이면서 남들보다 안정적으로 부동산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면서 변해가고 그 안에서 금융자산에 대한 이자나 배당의 소득세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현금 흐름을 완성하고 내 연금에서 나의 얼마 이렇게 하면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림이 투자라서요. 그 부분에 대한 이거는 자산 배분은 제가 책에서도 이야기를 한국의 눈높이에 맞춰서 적었는데 보면 참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니프티, 피프티가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 같은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예. 엄청나게 올랐지만 수익을 본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그렇죠. 다들 해지를 해서. 오늘 요 책 가지고 이제 위원님과 이야기 나누었는데 요 책 좀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은지 그냥 아무래도 저자가 소개해 주는 게 가장 확실하니까요. 네, 이 책은 제가 일부러 세 가지 경제 주체를 나누어서 봤습니다. 가계, 기업, 정부, 그리고 경제 주체에 제 나름의 현실적인 직언을 했습니다. 당연히 주제는 없는 이야기고 제가 그 정도의 해안은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계가 기업과 정부의 입장에서 현재의 상황을 이해해보고 기업은 가계와 정부의 입장에서 현 상황을 이해하고 정부는 또 반대의 경우에서 서로를 보는 과정이라서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쉬운 언어 그리고 이렇게 책상에 테이블에 앉아서 투자자분들에게 설명해 주는 방향으로 집필을 해봤어요. 제 평소 필체랑 좀 다른 느낌? 혹은 세미나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의 필체일 텐데 뭐 어떤 층을 나누기보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사람들이 한 번씩 고민하는 저는 주제 넘은 이야기지만 정부의 정책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대통령을 잘못 뽑은 건 국민의 수준의 한계일 수 있어요. 엄청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지금 잘못 뽑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정책 수준을 가는 건 어쨌든 우리의 요구와 수준일 겁니다. 근데 너무 한국이 좌와우가 분열된 구간에서 그냥 경제와 주식시장밖에 모르는 애널리스트의 이야기로서 한번 그냥 넓혀보셨으면 좋겠거나 이쪽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 생각해봤고 그리고 애널리스트분이 제일 잘 잘하고 있는 게 투자라서 그 부분을 투자와도 연결시켜서 기업과 정부, 가계 모두에다 재원을 한 거라서 저는 다 책에 썼거든요. 단독저서. 아유, 진짜 단독적. 제가 그 정도 해야는 없지만 지금 변화의 필요성을 자각해야 되는 순간인 것 같긴 해서요. 그런 부분으로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잠깐 이렇게 홍보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위원님 아무래도 좋아하시는 또 팬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책 보신다면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뭘 고민하고 어떻게 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투자해야 하는지 또 기업은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이야기를 좀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위원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박석준 위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